저는 노희경입니다. 대만에 처음 왔는데 왜 이제 왔나 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오늘 오자마자 여기서 식사하고 이 동네를 한 1시간가량 걸었어요. 이 대만에 온 기회가 또 여러분 그냥 구경 온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관계자 여러분들, 대만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제가 여러분 질문에 성의껏 끝까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먼저 하면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질문을 계속 받고 끝날 때까지 계속 받고 거기에 제가 구체적인 대답을 하고 그게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제 강연보다는. 영감을 기록하는 것은 저는 제 핸드폰 그리고 제가 가지고 놓고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텔레비 볼 때든 길거리 걸을 때든 생각이 나는 거는 그때그때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갈 때는 그걸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 버리고 또다시 기록하고 또다시 기록하고 버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추적하지 못하게고 그거를 끊임없이 기록하는 게 습관이 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는 사실은 끊임없는 관찰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누구의 얘기도 길거리의 거지 얘기든 상점의 어떤 할머니든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그 관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거리가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것, 내가 일상 속에서 보는 곳에서 관찰하고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한번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의 일생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일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머릿속으로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 속에서 저는 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관찰하고 또 주변 정치나 이런 세계 뉴스 같은 것도 관심을 좀 가지고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작가들이 영감을 얻는 것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치 하늘에서 계시를 받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현듯 갑자기 영감이라는 것이 그런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스타워즈 같은 얘기가 생각나고 저는 그런 작가는 아니에요. 그런 작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런 작가를 본 적도 없고 저는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관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건 좀 자신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1시간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라든가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걸음걸이까지 남들보다 캐치가 좀 빨라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감이 아니라 길에서 줍는 영감이 사람들을 보고 실제 내 눈높이에 서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 작가입니다. 작가가 관찰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겠지만 자기 자신이 잘 관찰이 안 돼요. 사람들은 눈이 밖으로 뚫려 있어서 남을 더 잘 보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굴 먼저 봐야 되냐면 부모, 형제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부모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생각으로 사춘기를 보냈고 결혼할 때 어떤 가치관으로 있고 근데 그것부터 또 관찰이 안 되니까 남은 관찰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생각 속으로 사람을 재단해 인형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들어서 많은 작가들이 사람을 구현하는데 약한 것 같아요. 자기 부모에 대한 관심, 가족에 대한 관심,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부모가 하나의 그 주인공이 돼서 성장 배경부터 쭉 지금 현재까지 태어난 출생부터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한번 관찰을 해본다면 그걸 또 형제한테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내 인생도 적용해보고 내 친구도 적용해보고 주변부터 관찰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를 주변에서 안 찾고 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먼 데를 보고 그래서 그 어떤 글을 읽을 때 그것이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그냥 허황된 이야기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하면 저희 스태프들 측근 스태프들한테 전부 다 무기명으로 제 작품을 지적을 받아요.
무기명으로 했더니 어느 날 막 20장, 30장이 많아.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이 말을 해소시켜 주려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될까? 곰곰이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제자를 받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작품처럼, 그러니까 그 가령 라이브라는 작품은 경찰 이야기고, 괜찮아 사랑해야라는 작품은 그 정신과 의사 이야기였어요. 그런 건 자료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 명의 주인공을 쓸 때는 더더욱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생각만으로 10개의 캐릭터를 만들긴 되게 힘들어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토론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제가 그 제자가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뭐 보조작가, 저희 한국엔 보조작가라고 얘기해, 서브해주는 사람들을 쓰는데, 그 쓰는 사람들은 저는 좀 무작위로 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 재능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지 않고, 다만 나랑 같이 일할 때는 일단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며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가르쳐요. 왜냐면 대부분 생활 습성이 안 좋아서 글을 쓰는 에너지를 갖지 못해요. 밤을 샌다든가,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서 낮에는 존다든가. 그래서 농담말로 저는 그 운동선수 같은 사람을 보여요. 운동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자고, 그래서 아주 생활이 바른 사람이 우선순위 1순위. 그 다음에 이후에는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 뭐 같이 얘기했을 때 뭐 성격이 이렇게 남의 얘기를 막 터부한다든가 지 얘기만 옳다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저는 모든 사람한테 능력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작가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작가는 성실한 노동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많은 작가들은 자기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 위에 있다고, 이 사람들 위에 있다고, 신처럼 위에 있다고, 창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되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의 비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모차르트는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리에르는 노력했으나 대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작곡가였다, 이런 평을 듣습니다. 왜냐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질투했던 살리에르라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영화로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살리에르는 맨날 왜 나는 이렇게 천재성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되게 분노하고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살리에르가 너무 불쌍해요. 걔는 밤을 새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작곡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 음악은 좋아하지 않고, 모차르트는 갑자기 1분 만에 막 작곡을 했는데 모차르트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그 이야기를 알고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살리에르의 음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유명한 작곡가한테, 그 세계적인 작곡가, 저기 피아니스트한테 살리에르 곡을 나한테 좀 알려달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살리에르 곡이 없어요. 살리에르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그 능력을 막 모차르트를 부러워하느라고 작곡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작곡을 했었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건 자기가 다 불태웠을 거예요. 자기 작품을 혐오하면서. 모차르트는 대가가 없었을 때도 즐거워서 계속 지가 즐겼어요. 누가 사주든 안 사주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길거리에 가는데 모차르트가 어느 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음악이 좋아서 그 악보를 샀어요. 집에 와서 부인한테 이 음악 너무 좋지 않냐, 얘는 천재야, 너무 좋지 않냐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 네 음악이야. 자기가 너무 많이 해서 자기 작품을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썼어요. 남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내 거 하나 이렇게 바빠서. 저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비교가 큰 교훈이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 데뷔 지금 26년 차예요. 25년 차? 25년. 그런데 데뷔하고 지금까지 한 줄이라도 안 쓴 적은 거의 없어요. 글이 무서우면 안 돼요. 글이 무섭지 않으려면 걔랑 늘 맞짱을 떠서 맨날 써야 돼. 무섭지 않게.
아마 대부분의 작가들은 글을 무서워해요. 그 도망댕겨. 그 작업실에 안 들어가고 컴퓨터 앞에 안 앉고 계속 도망댕겨. 무서워 글이. 글하고 친해지려면 내가 한 줄을 써도 나한테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에리처럼 자기 글을 혐오해서 버리면 안 돼.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글을. 자기 글을 자기가 사랑하려면 계속 보면 사랑해줘요. 그리고 매일 자기한테 칭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칭찬하지 않으면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칭찬만 들으면 교만해지는 사람, 그 인격체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글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남의 지적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글을 고쳐주는 거니까 남의 지적도 들을 수 있는 기가 그때서 열리지, 내 글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지적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가 중에 누가 자기 글을 지적하는 게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지적을 들으면 네 글이 뭐 이게 이상하다, 안 좋다고 지적을 들으면 아프기는 하지만 그 지적 없이는 좋게 내 글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하면 저희 스태프들, 측근 스태프들한테 전부 다 무기명으로 제 작품을 지적을 받아요. 이름을 쓰면은 대부분 저한테 잘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기명으로 했더니 어느 날 막 20장, 30장이 많아요. 정말 아프지만 꼼꼼히 읽고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이 말을 해소시켜 주려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될까? 곰곰이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그런데 지금 제 드라마에도 뭐 라이브 같은 건 주인공이 10명씩 나오고 디어 마이 프렌즈 같은 것도 주인공이 10명 가까이 되고 이번에 제가 하는 히어라는 새로운 작품도 역시 주인공이 10명씩 돼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이제 2명, 3명, 1명, 2명의 인생을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라 10명, 20명의 인생을 구경하고 싶어 해요. 미드가 계속 롱런을 치는 이유는 그 이유죠. 10명, 20명의 인생을 아주 마구잡이로 아주 엄청난 얘기를 쏟아내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작가 생명은 20년을 넘기기 힘들어요. 승승장구 하는 작가들도 20년을 넘기기 힘들어요. 근데 미국의 쇼러너라는 그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 제작 시스템의 최고 쇼러너나 크리에이터는 40년씩 된 사람들이 대부분 쇼러너랑 크리에이터를 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팀이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끊임없이 그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한국은 일반 그 아시아권의 드라마가 뭐 제왕적 작가 시스템에서 아니면 이 두세 사람의 주인공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한국은 미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그쪽 얘기하고 중간 정도의 지금 과도기에 지금 한국은 와 있어요. 옛날에는 스토리,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냥 작가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는 시대에서 인간을 구경하는 시대로 왔어요. 관찰하는 시대. 약간 다큐가 섞인, 드라마와 다큐가 섞인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드라마 시장이, 큰 시장들이. 가짜 이야기에서 진짜 이야기로 온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체 그 대만의 시장도 읽어야 되지만 젊은 친구들은 전 세계의 드라마 시장도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한국, 아마 그게 제가 음식 투정을 거기서 많이 하고 막 이런 건,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 남자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싫다고 부인 음식을 갖고 타박하고 욕하고, 그래서 부인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라이브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 작가가 약간 작가 파워가 세요. 제가 한다 그러면 울면서 겨자 먹기라도 해요. 왜냐면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작사한테도 고마운 건데, 그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탑 배우가 나와서 사랑 얘기를 할 때 더 잘 돼요. 장사가. 그러니까 작가가 저도 이제 손해는 보게 하지 않는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대본을 미리 써서 제작 일정을 줄여주거나 또 나름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까, 그러니까 촬영 기법 같은 것도 고민을 하죠. 그리고 라이브는 정확하게 쓰면서 그런 타겟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라이브 같은 드라마는 없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직업적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다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극사실주의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법을 잘 안 써요. 미국에서는 많이 썼지만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 기법인데,
그런 실현적인 거를 하고 싶었고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미국 시장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타겟으로 잡고 갔어요. 미국 시장 자체를 타겟이 처음부터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미국에서 제작이 뭐 가능성이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또 교두보를 마련해서 그 작품은 이제 잠깐의 돈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작품이었다. 우리나라 작품을 시스템으로나 아니면 방식으로나 드라마하는 방식으로나 많이 변화를 준 작품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제작사가 나와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 제작사하고 나하고는 한 10년 이상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자꾸만 설득하는 거죠. 계속 힘으로 누르거나 가끔은 빌거나 이래가면서 계속 서로 이야기하죠. 같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 작품은 하기 힘들죠. 신인 작가가 하기도 되게 힘들죠. 그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든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들었죠? 150억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작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분의 1 정도 되죠. 미국 돈이, 넷플릭스 돈이.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제작품 괜찮은 사랑이라도 그랬었나요? 다른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돈이, 그러니까 넷플릭스 돈이 한 2분의 1 정도 되고 제작비의 반 정도를 미국 돈을 갖다 미국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은 한국 돈으로는 이렇게 전 세계를 보고 한국 드라마는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투자하는 돈이 없으면은 이렇게 큰 작품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브 같은 작품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돈만 갖고 한다면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음악은 감독님이 선택해요. 감독님이 선택해서 저한테 들려주고 제가 싫다는 것은 안 하시지만 전적으로 감독님이 선택하고 저희랑 오래 작업한 음악 감독님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음악을 그러니까 전 세계 음악을 사고 또 발로 뛰어다니면서 구하고 아주 재능이 많은 또 음악 감독님하고 오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한국 아마 그게 제가 음식 투정을 거기서 많이 하고 막 이런 건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 남자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싫다고 부인 음식을 갖고 타박하고 욕하고 그래서 부인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국은 약간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는 집에서 밥을 다 해주던 세대 한 50대까지만 해도 그 밑에는 지금 사 먹는 세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이 한 40대가 밖에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집에서 먹으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갈등을 하는 얘기가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저는 우리나라의 뭐 다양한 문화, 우리나라의 그 상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다른 작가들보다는 디테일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우리나라 문화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고 교육하는 또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외국으로 나갔을 때 저는 그것들이 한국의 정서와 뭐 지금 대만의 정서와 미국의 정서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전 세계 공감대를 이룬다. 한국의 정서가 전 세계 공감을 이룬다는 좀 자부심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한국 이야기를 잘 쓴다면 전 세계 공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한국 문화가 대단해서는 아니에요. 대만도 그럴 거예요. 자기 문화가 정말 대단하고 저마다 좋은 점이 있고 다양하고 또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양성을 공부하는 또 계기도 되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 색깔을 잃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서포트하는 친구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어요. 저는 50대예요. 근데 내가 20대 이야기를 이해 못한다면 나는 이미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이야기할 때 네가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작가로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작가가 되려면 첫 번째는 표절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작품들을 표절해서 그 표절십에 오르내린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자국 내 사람들도 표절해서 작가 생명이 끝난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베껴다 쓰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창작 욕구를 잃어버리는 아주 큰 결과를 낳아요. 표절. 근데 표절하는 것은 도덕질이기 때문에 나쁘지만 자기가 안 쓰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안 쓴 이야기를 쓰려고 하고 해외에서도 안 쓴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작품을 출발할 때는 시장 조사를 해요.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느냐. 그럼 나온다면 저녁에 다르게 난 어떻게 가야 될지 내 작전을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조사를 철저히 좀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작가는 일단은 표절하지 않는 거야. 창작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게 작가예요. 무언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작가인데 남의 거 지어진 거 갖다가 하는 건 작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새로운 걸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작가는 또 다른 덕목은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는 작업 같아요. 저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작가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 말들을. 작가가 어느 날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남의 말을 자기 주관 속에서 듣는 거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뭐랄까 조언을 잘 듣는 거죠. 줏대가 없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줏대가 없는 것은 가령 우리 제작자 사장이 나한테 대표가 나한테 뭐 A라는 의견을 내놓고 내가 썼어. 근데 시청자가 그 A를 싫어해. 그럼 내가 제작사 사장한테 야 너 때문에 드라마 망쳤어. 이거는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A라는 의견을 줘서 내가 받았으면 나중에 그 평가가 나빠도 내가 그렇게 선택했네. 응? 근데 그 선택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작품에 또 그거를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가가 그런 책임감 있게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내 책임이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우리 후배 작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핑계를 그렇게 댄다 그럴까? 제작사가 뭐 나를 흔들어 놨어. 감독이 나를 흔들어 놨어. 배우가 말을 안 들었어. 그거는 전부 다 핑계 같아요. 제가 아까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나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해야지만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쓸 뿐인데 자기가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감독보다 똑똑하고 배우보다 똑똑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 모두를 무시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서포트하는 친구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어요. 저는 50대예요. 근데 내가 20대 이야기를 이해 못한다면 나는 이미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이야기할 때 네가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작가로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이해될 때까지 묻고 듣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를 설득시킬 수 있을 때 20대의 시청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경력이 생기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 분명히 말하지만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어린 10대가 내 작품을 지적해도 저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찾아서 다음에는 그를 설득시킬 만한 글을 쓸 수 있게끔 늘 귀를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를 아셨죠? 저도 청솔이나 뭐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만을 접했고 그런 느낌이 여기 났을 때 오는 걸 찾게 되고 비슷한 것 같고 뭔가 더 좋고 그래요. 드라마는 반드시 지어낸 이야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환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적 역할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국가를 홍보하는 홍보의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탐구하는 뭐 인문학 장이기도 하고 실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누구나 쓰면 작가니까 그잖아요. 인정 구분돼야 돼. 작가와 전문가가. 전문가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쓰는 자가 그냥 작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자세,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적인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옛날의 작가의 이미지, 옛날에 그 글 모를 때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 써줘도 재밌었지. 막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놓고 뭐 수도를 로마로 해도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 그 틀린 말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드라마에 뉴욕에 아시안거리가 있다고 썼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많이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작가의 무식에 사람들이 그냥 뭐 대항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난리가 나요. 저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가 1년 이상 취재를 계속 해가면서 그리고 한 신신마다 법적인 문제를 맞춰가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작품을 썼어요. 제가 경찰보다 경찰을 더 많이 알았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게시판에 어떤 경찰이 이 드라마가 가짜다. 리얼리티가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 그 지구대는 이렇게 저희가 한 4, 50명 이렇게 되는데 4, 50명의 경찰이 없다. 경찰이 있는 지구대가 없다. 이렇게 큰 지구대가 없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게시판에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을 이제 보니까 시골 경찰이에요. 시골에는 없어요. 근데 서울의 홍대에는 홍익지구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라이브에 이제 모델이 된 지구대인데 그 지구대는 실제 1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찰서보다 더 큰 지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 쓰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홍익지구대를 아는 사람들이 가서 막 공격했어요. 네가 모르는 거야. 경찰 네가 모르는 거야. 너 시골에 그 청주 경찰이지. 응? 서울에 있거든. 막 이렇게 썼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전에는 작가가 상상력으로 취재하지 않고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면서 아는 게 많아지면서 자기의 지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령 드라마가 옛날에는 이야기만 보는 배우들만 보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공부를 하는 장이기도 해요. 인문학 강의를 해주는 장이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해주는 또 다른 창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라이브가 나가고 나서는 경찰들 저희 나라는 경찰하고 시민들의 갈등이 되게 조금 심했던 나라인데 그중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들도 서민이구나. 저들도 우리 아버지지. 그냥 경찰이란 집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드라마의 목적이기도 했고 갈등 없는 사회에 대한 목적이기도 했고 또 그러려면은 그들의 삶을 현미경처럼 디테일하게 봐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를 아셨죠? 저도 청솔이나 뭐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만을 접했고 그런 느낌이 여기 났을 때 오는 걸 찾게 되고 비슷한 것 같고 뭔가 더 좋고 그래요. 드라마는 반드시 지어낸 이야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환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적 역할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국가를 홍보하는 홍보의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탐구하는 뭐 인문학 장이기도 하고 게다가 상품도 파는 또 광고판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진짜 자기 나라의 문화, 자기 나라의 그 사람에 대한 저마다 그 민족성도 있으니까 자기 나라의 민족성, 자기 나라의 문화, 자기 나라의 경제, 자기 나라의 정치까지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 드라마에 알게모르가 얼마나 많이 세뇌됐는지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 물정을 좋아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미국 영화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망할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류가 망할 것이라고 10년 전서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실제 한류가 죽었다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한 사람의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한두 편이 이 파이가 있다면 이걸 다 먹었다면 지금은 큰 파이를 나눠 먹어서 그런 거지 실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드라마만 그럴 것이냐 대만 드라마는 그런 분기가 안 올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온다고 생각해요. OTT 채널은 계속 늘어나요.
애플도 만든다 그러고 디즈니도 만든다 그러고 또 다른 채널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많은 컨텐츠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미국 드라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미국 드라마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고 한국 드라마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 파이가. 그 파이를 넷플릭스도 지금 자기네 컨텐츠 없다고 난린데 하나도 없다고 난린데 그게 10개, 20개 생기면 그걸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그렇다면은 대만 드라마도 반드시 그런 분기가 곧 와요. 어떤 컨텐츠도 가령 B급은 B급대로 C급은 C급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도 컨텐츠만 있다면 앞으로 나는 더더욱 발전할 거다. 첫 번째, 표절하지 않는다. 비슷한 거를 같이 새로운 거는 놓을 수 있어요. 품질이 떨어져도 새로워. 비슷한 거를 같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 스타일로 쓰면 저는 한국 드라마를 뭐 연출적인 구성적인 버전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적인 것들을 놓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대만 사람들도 그러셔야 돼요. 자기네 문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큰 글로벌 세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구랑 비슷해지면 안 돼요. 대만 거여야 돼요.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좋은 작가, 이제 제가 작가다 보니까 작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불교도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거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 존귀하다, 귀하다. 나를 존경하고 귀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나온 생각들이 되게 귀해요.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쓴 것도 글이 끝나기 전까지는 잘 버리지 않아요. 나한테 나온 생각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머 이런 생각도 했네 저런 생각도 했네 이게 다 보석이고 보물인 거를 잘 몰라요. 내가 보는 게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은 저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내가 쓰는 얘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달라져요. 굳이 다르려고 안 해도 남만 표절만 안 하면 무조건 다른 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작자들, 여기 또 다른 창작자들, 뭐 디렉터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커트 또 창작을 해서 또 다른 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창작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보는 것들을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보는 내가 보는 세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그때 이제 테크닉이 필요할 때이죠. 그럼 테크닉적인 것만 조금 배워가거나 바꿔가면 되는데 내가 보는 세상은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 누구도 못 보는 세상이거든요. 이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 사람처럼 알 수가 없어요. 상상력은 관찰과 경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창작자가 되고 싶다면 저는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취재가 필요하다. 그 취재를 디테일하게 해낼 때 거기서 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을 소설로 써보면 10권이 될 거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폄하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발로 뛰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저는 소재 고갈을 별로 못 느껴요. 들으면 너무 신기해.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을 다 살아보겠어요. 작가가. 근데 내가 하루 정도만 들으면 한 사람 인생을 내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취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지금 저는 NGO 얘기를 해요. 긴급 재해가 났을 때 가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난민도 구호하고 뭐 재난 지역에 가는 사람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계속 취재해요.
취재를 지금 시작한 지 뭐 1년? 1년 됐죠. 1년 정도 계속 취재하고 앞으로도 드라마 제작하는데 또 1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계속 취재할 거예요. 내가 진짜 NGO처럼 행동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그들한테 집중해야지만 된다는 걸 나는 알아요. 경험으로. 근데 여러분은 인간을 그리는 인간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를 쓴다면서 또 인간을 탐구하는 드라마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어느 나라,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가 누구를 사랑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은 5시간 정도 상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파트너들하고 일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서 당신 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 없고 주변 파트너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인간을 탐구하는 드라마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드라마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변에 좀 더 관심 갖고 그 이전에 자기한테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래요.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